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속 사막의 기적이 지금 여러분 식탁 위에 올려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한 교수입니다. 30년 동안 시나이 사막을 걸어다니며 만나의 정체만을 파고든 세계적 권위자였죠. 그에게 만나란 의심의 여지 없이 사막의 당분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실 뒤편에서 한국에서 온 한 교환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만약 만나가 이거라면 어떨까요? 그 한 문장이 그의 30년 연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충청북도의 한 작은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곡식이라 불리는 벽시 한 알을 바라보며 말문을 잃습니다. 그가 결국 도달한 결론은 단순한 학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하얀 것과 성경의 가장 신비한 기적은 정말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돼요. 사막의 설탕물로는 40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요나단 리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성서식물학 연구소장입니다. 올해로 65세, 이 분야에 30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30년 연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동료들은 이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랄 겁니다. 어쩌면 제 학자로서의 신뢰까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광야의 식물들과 함께였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시나이 반도의 메마른 땅을 걸으며 성경 속 식물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막의 작은 풀 한 포기, 가시덤불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섭씨 45도가 넘는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며 표본을 채집했고, 겨울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바위 틈의 이끼를 관찰했습니다. 제 책상 위엔 언제나 같은 질문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그 신비로운 양식.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을 먹여 살린 하늘의 음식.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신앙과 학문이 만나는 지점, 제 평생의 질문이었습니다. 학계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타마리스크 나무에서 분비되는 수액, 혹은 사막 곤충들이 배설하는 달콤한 액체. 지금도 시나이 반도에 가면 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타마리스크 나무 아래로 가면 투명하고 끈적한 액체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바위 위에 고여 있습니다. 베두인족들은 작은 통에 모아 채집해서 먹습니다. 단맛이 나기 때문에 사막의 귀한 당분 공급원이 되는 것이죠. 저 역시 그 정설을 따랐습니다. 세계적 식물학자들이 100년 전부터 주장해온 이론이었고, 제 선배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저는 논문을 쓰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학생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만나는 타마리스크 수액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칠판에 화학식까지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했고, 저는 훌륭한 교수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느낌.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는데 억지로 신고 걷는 것 같은 답답함이었습니다. 특히 밤늦게 연구실에 혼자 남아 히브리어 성경을 펼칠 때면 그 불편함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만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처럼 작고 희며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 저는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할 때도, 논문을 쓸 때도, 개인 묵상을 할 때도. 가시, 즉 고수씨는 작고 둥근 씨앗입니다. 지름이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제가 사막에서 직접 채집한 타마리스크 수액, 곤충 분비물, 그 어느 것도 이 묘사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액체였고 끈적했으며 색깔도 투명하거나 호박색이었습니다. 작고 희고 둥근 씨앗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어 확대해봐도 성경의 묘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양학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계산기를 들고 수치를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생존하려면 매일 얼마나 많은 칼로리가 필요할까? 영양학 교과서를 펼쳐보니 최소 한 사람당 하루 2000 칼로리는 필요했습니다. 200만 명이면 매일 40억 칼로리. 40년이면 제 앞에 놓인 종이 위로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타마리스크 수액은 대부분 당분입니다. 단백질도, 지방도, 비타민도 거의 없습니다. 순수 당분과 수분으로만 이루어진 액체. 그걸로 40년을 버틴다? 영양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몇 달 안에 심각한 영양실조로 쓰러졌을 겁니다. 단백질 결핍으로 근육이 녹아내리고 비타민 부족으로 궤혈병에 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동료들에게도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 학과 회의 때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때도.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리브 교수, 그건 신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네.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혹은 성경의 숫자는 과장된 거야. 실제로는 200만이 아니라 몇만 명 정도였겠지. 한 동료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네는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제 안에서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특징들을 무시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만 하는 걸까요? 왜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돌리려고만 하는 걸까요? 밤마다 저는 연구실 창문 너머로 예루살렘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맞나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3000년 전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양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습니다. 사막의 수액도, 곤충의 분비물도 제 질문에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쩌면 이건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기적이니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정설을 따르면 돼.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학자로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정말 평범한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제 강의실에서 성서식물학 개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학생. 늘 조용히 수업을 듣기만 했던 학생이었죠. 교수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쌀을 실제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쌀이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쌀이라는 게 뭔가 했죠. 아시아에서 먹는 그 하얀 곡식, 솔직히 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동에는 쌀 문화가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는 밀과 보리를 먹습니다. 쌀은 그저 아시아 사람들이 먹는 이국적인 음식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하얀 쌀알들이 수북이 올려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정을 마친 백미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작고 둥글고 눈처럼 희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그 문장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가로질렀습니다. 가시처럼 작고 희며 저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걸 매일 먹어요. 밥이라고 부르죠. 쪄서 먹으면 약간 단맛이 나고 꿀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떡을 만들면 과자처럼 부드럽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수업을 마치자마자 연구실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으로 한국산 쌀을 주문했습니다. 국제 배송. 일주일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마음이 조급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뜯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하얀 쌀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미경 아래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둥글었습니다. 희었습니다. 성경의 묘사 그대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꺼냈습니다. 출애굽기 원문을 펼쳤습니다. 까지라는 단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고수씨, 작고 둥근 씨앗,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이 하얀 쌀알.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소 공용주방에서 그 쌀로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조리법대로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부드럽고 폭신한 밥알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달았습니다. 강한 단맛은 아니었지만 씹을수록 은은하게 단맛이 퍼졌습니다. 꿀을 살짝 섞은 과자 같다는 표현. 정확히 그 맛이었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다시 출애굽기를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가시처럼 작고 희며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 모든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만나를 찾고 있었던 건가요? 혹시 만나는 수액이 아니라 진짜 곡식이었던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만나가 곡식이었다면 그 곡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중동에는 쌀이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그런 곡식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었을까?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쌀 생각이 났고 연구실에 앉아서도 쌀에 대한 자료만 찾아 헤맸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만나가 정말 쌀이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시나이 광야에 쌀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쌀은 아시아의 곡식입니다. 중동과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의 작물이죠. 저는 쌀의 기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식물학 논문들을 뒤지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세계 각국의 농업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벼 재배 역사, 인도의 고대 농경 문화,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의 고고학 발굴 보고서. 제 책상 위에는 쌀에 관한 논문과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고 연구소 경비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쌀의 기원지라는 정설을 따라갔습니다. 양자강 유역에서 발견된 고대 벽시들, 약 7,000년에서 8,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재배 벼의 흔적들. 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도였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에서도 고대 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제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더 오래된 벽시는 없을까? 인류가 가장 처음 재배한 쌀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날 밤은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 또다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최초의 재배 벼, 가장 고대의 쌀. 그런데 한 논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벽시의 연대 측정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논문을 클릭했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의 요약문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소로리에서 발견된 벽시.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약 15,000년 전 중국 양자강 유역의 재배 벼보다 수천 년 앞선 것. 현재까지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 벽시.
그 장소가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만 5천 년 전, 중국보다 수천 년 앞섰다고? 한반도에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쌀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쳤고 모든 학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벽시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저는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발굴 과정, 연대 측정 방법, 벽시의 형태학적 특징. 모든 것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소로리 벽시는 1998년에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소로리 구석기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던 중 퇴적층에서 탄화된 벽시 여러 알을 찾아낸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고대 벽시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와 미국 연구기관에서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약 1만 3천 년에서 1만 5천 년 전의 것이었던 겁니다.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측정과 교차 검증 끝에 소로리 벽시의 연대는 확실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논문에 첨부된 사진들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탄화되어 검게 변한 작은 벽시들. 하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긴 타원형의 쌀 모양, 그리고 재배벼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조들. 이것은 야생벼가 아니라 인간이 재배한 벼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만 5천 년 전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벼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쌀의 기원이 한반도라니. 인류 최초의 재배벼가 한반도에 있었다니.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중앙아시아, 중국을 지나 한반도까지. 멀고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었고,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동쪽, 동방, 해 뜨는 곳. 저는 언제나 그것을 막연하게 메소포타미아 동쪽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페르시아나 인도 정도? 하지만 만약 성경이 말하는 동쪽이 정말로 말 그대로 동쪽 끝을 의미한다면 해가 뜨는 곳, 가장 먼 동쪽의 땅이라면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 성경 원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케뎀을 찾아보았습니다. 동쪽을 뜻하는 단어죠.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단순히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태초, 옛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쪽은 곧 시작의 땅, 기원의 땅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양식, 가장 오래된 재배 곡식이 동쪽 끝에 있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제 어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 그대로 숨을 들이쉬기도 어려울 만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겁니다. 소로리 유적지를 제 눈으로 보고 한국의 쌀 문화를 직접 경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휴가를 신청하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리브 교수, 갑자기 한국은 왜 가십니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가을이었는데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충청북도 청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들이 바람에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에게 잠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논둑에 섰습니다.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드넓은 들판 가득 황금빛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일렁였습니다. 저는 논 가장자리로 다가가 벼 한 줄기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삭 안에 꽉 찬 벽시들이 만져졌습니다. 이것이 1만 5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있었던 것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상상했습니다. 출애굽 시대 3500년 전쯤. 그때 이미 한반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쌀을 재배해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농경 기술, 씨앗을 보관하고 파종하고 수확하는 방법들. 그들에게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을 겁니다. 소로리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작은 박물관이었지만 내부는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계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소로리 벽시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검게 탄화된 벽시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000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작은 씨앗이 품고 있던 비밀. 인류 최초의 재배 곡식, 생명의 씨앗. 저는 유리 케이스에 손을 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계사님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감동스러워서요. 그날 저녁, 저는 청주 시내의 한 전통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모두 한글로 적혀 있어서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몰랐지만 종업원에게 전통적인 밥상을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상이 나왔습니다. 가운데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주변에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윤기가 나면서 반짝였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럽고 은은하게 달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쓴 문구였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그저 음식이 아니구나. 생명이고 힘이고 치유이고 축복이구나.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부를 때 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다음 날 저는 서울로 이동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고대 한국의 농경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실이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에서 발견된 벼씨 자국, 청동기 시대의 반달 돌칼, 철기 시대의 농기구들. 설명문에는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 재배의 중심지 중 하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유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았습니다. 특히 반달 돌칼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벼 이삭을 수확하는 도구였습니다. 매끄러운 곡선, 날카로운 날.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 도구로 황금빛 이삭들을 베어내는 모습. 저는 박물관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만나의 성경적 묘사는 쌀과 정확히 일치한다. 작고, 희고, 둥글고, 달고, 영양가가 높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벼는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다. 15,000년 전. 셋째, 성경은 반복적으로 동쪽을 언급한다. 에덴, 생명의 근원, 축복의 땅으로서의 동쪽. 넷째, 한국 문화에서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생명과 하늘의 상징이다.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밥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쌀을 익힌 음식. 그런데 흥미롭게도 밥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끼니, 생계, 생명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밥벌이는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뜻이고 밥심은 생명의 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무릎이 저절로 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만나가 가졌던 의미 아닙니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상징.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옛 문헌을 찾아보니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먹는 쌀밥을 특별히 수라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쌀밥을 이밥이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잡곡밥을 먹었지만 특별한 날이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흰 쌀밥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흰 쌀밥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녁밥을 짓고 있을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1만 5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생명의 양식.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에서 나와 서울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작은 식당들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짓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시장에서 쌀을 사서 무거운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아니 이 나라 전체가 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신앙이자 철학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전날 저는 우연히 한 떡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떡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백설기라고 했습니다. 순백색의 부드러운 떡이었죠.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지만 저는 한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저 떡을 가리키며 하나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 접시에 백설기 한 조각을 올려주시고 그 옆에 꿀 한 병과 작은 숟가락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작은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백설기에 살짝 발랐습니다. 그리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부드럽고 폭신하고 은은하게 달고 꿀의 단맛과 쌀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문장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맛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히브리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만나.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모르셨지만 제가 감동한 것을 아셨는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제 가방에는 한국에서 산 쌀 한 봉지와 백설기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와 쌀의 연결고리는 이제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나이 광야에 쌀이 있을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고대 무역로를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크로드, 비단길, 동서양을 연결했던 그 긴 길 말입니다. 저는 역사학과 동료 교수들을 찾아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동서양 사이에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리브 교수, 그때는 아직 실크로드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이었어. 공식적인 실크로드는 한나라 때부터야. 하지만 한 늙은 역사학 교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공식적인 무역로가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이동했네. 유목민들, 상인들, 이주하는 부족들. 그들은 국경도, 지도도 없이 그저 살 곳을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움직였지. 청동기 시대에 이미 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문화 교류의 흔적들이 있어.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씨앗도 이동할 수 있었겠네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씨앗은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었을 테니까.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고대 이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자체에 그 단서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0장, 족보 기록, 노아의 아들들, 셈의 후손들 중에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셈의 증손자였죠. 그리고 그 욕단의 아들들 이름이 나열되는데 총 13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들이 고대 아라비아 지역의 부족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한 논문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욕단 부족의 일부는 동쪽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창세기 10장 30절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지였다고 기록하는데 문맥상 상당히 먼 동쪽을 암시한다.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동쪽 산지, 먼 동쪽. 그렇다면 일부 욕단의 후손들이 정말로 아시아 내륙 깊숙이 혹은 더 멀리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한 학자의 가설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과 고고학과 식물학이 보여주는 조각들을 제가 한 줄로 이어본 것뿐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계의 정설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발견한 증거들은 이 가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DNA 연구들은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인구와 동아시아 인구 사이에 공통 조상의 흔적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먼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인류가 중동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일부 학자들은 한국어와 고대 세머 사이의 유사성을 주장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 야곱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창세기를 펼쳐보니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왔습니다. 현재의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의 조상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그리고 노아 이전의 인류는 모두 동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각종 나무와 먹을 것이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식용나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곡식도 있지 않았을까요? 인류 최초의 곡식, 생명의 양식. 제 머릿속에 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이후 인류가 다시 번성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쪽으로, 어떤 이들은 남쪽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욕단의 후손 중 일부는 동쪽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착했고 농사를 지었고 쌀을 재배했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그 쌀은 그 땅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시대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 어떤 양식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다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형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예비해 두신 것, 인류에게 가장 완벽한 양식을 광야에 내려주신 것은 아닐까? 동쪽 끝에 보관되어 있던 그 생명의 씨앗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에 공급하신 것은 아닐까?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팩트들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만나의 묘사는 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둘째, 가장 오래된 쌀은 한반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성경은 반복적으로 동쪽을 생명과 기원의 땅으로 언급합니다. 넷째, 고대에도 장거리 이주와 문화 교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쌀 한 톨을 핀셋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작고 둥글고 하얀 이 곡식, 현미경 아래에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담겨 있을까요? 1만 5천 년의 시간, 수백 세대의 손길, 그리고 어쩌면 출애굽의 기적까지.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당신의 섭리의 일부를 엿보고 있는 건가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학과 세미나에서 제 발견들을 발표했습니다. 만나 재고 동방의 곡식과 광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흥미로워했고
어떤 이들은 회의적이었으며 어떤 이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브 교수, 흥미로운 관찰들이지만 이건 너무 큰 도약 아닌가? 저도 인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아직 가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타마리스크 수액 이론보다는 성경의 묘사에 훨씬 더 부합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홀로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예루살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백설기 마지막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미 며칠이 지나 조금 딱딱해졌지만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올려놓고 제 책상 서랍에서 꿀 한 병을 꺼내 살짝 발랐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그 맛이 느껴졌습니다.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3500년 전 시나이 광야. 아침 일찍 장막 밖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내린 하얀 알갱이들을 보며 놀라워하는 모습.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서로 묻는 소리. 맞나?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주워 모아 갈아서 떡을 만들고 꿀과 함께 먹는 장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동쪽 끝 그 땅에서 매일 아침 사람들의 밥상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1만 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제 30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겨울이 찾아왔고 연구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발견들을 정리하며 논문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신중함과 한 인간으로서의 확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교수였습니다. 제 세미나 발표 내용이 학계에 소문이 났고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이랬습니다. 리브 교수님, 저는 한국의 고대 농경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교수님의 만나쌀 연결 가설에 대해 들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밥이라는 전통적 표현이 있습니다. 흰 쌀밥을 뜻하는데 원래는 이씨 가문의 밥, 즉 왕실의 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인리는 유익하다, 생명을 주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 문헌에는 이식위천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밥을 하늘로 여긴다는 뜻이죠.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또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늘의 선물. 바로 출애굽기가 만나를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 하늘의 떡. 성경과 한국 문화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그 교수님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명절인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어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 아이가 태어나면 백일과 돌에 백설기를 만들어 이웃과 나눈다는 것.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공동체와 생명과 감사를 상징한다는 것. 모든 것이 만나의 의미와 겹쳤습니다. 그즈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박물관과 유적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모내기 철이었죠. 저는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한 농부를 소개받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씨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 쌀농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논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쌀농사는 그냥 농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기적이지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꾸고 가을에 황금 이삭을 거둡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늘이 햇빛을 주지 않으면 이삭이 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걸 압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늘을 쳐다보며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르신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은 이 땅에서 벼를 키워왔습니다. 몇백 년을 이어온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 전체로 보면 수천 년입니다. 우리는 밥으로 삽니다. 밥심으로 일하고 밥심으로 사랑하고 밥심으로 견딥니다. 저는 그날 어르신과 함께 논에 나갔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허리를 굽혀 어린 모를 하나하나 심고 있었습니다. 저도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발이 진흙 속으로 푹푹 빠졌습니다.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시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르신이 하시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모 한 포기를 집어 진흙 속에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렇게 한 줄, 두 줄을 신다 보니 허리가 아프고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어르신 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마루에 앉으니 어르신의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얀 쌀밥,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저는 그 어떤 만찬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쌀은 작년에 제가 거둔 겁니다. 우리 논에서 자란 거지요. 자, 드십시오. 저는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들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윤기 나는 밥알들이 입안에서 씹힐 때마다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땅에 대한 감사, 하늘에 대한 감사, 수고에 대한 존중이 담긴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만나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는 기적의 양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쌀은 정말 기적 같은 곡식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서 수백 개의 알갱이가 나옵니다. 한 톨의 씨앗이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보관도 잘 됩니다. 제대로만 보관하면 몇 년을 두고 먹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나는 단지 광야에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의 양식,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힘.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논에서, 아시아 전역의 논에서 매년 수억 톤의 쌀이 생산되어 수십억 명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만나의 정체를 밝혀낸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첫날,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쌀 한 톨을 꺼냈습니다. 작고 하얀 그 곡식을 손가락 사이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에 1만 5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고 수억 명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어쩌면 출애굽의 기적까지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만나요.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군요.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강의와 연구에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만나에 대해 가르칠 때 저는 더 이상 타마리스크 수액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액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의 정확한 생물학적 정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 쌀, 모든 양식은 결국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그럼 만나가 정말 쌀이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믿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 학자로서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지난 1년간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만나가 쌀, 혹은 쌀과 매우 유사한 곡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35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황 증거들은 충분합니다. 성경의 묘사, 고고학적 발견, 문화적 연결고리들. 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시나이 광야가 있고 그곳에서 3500년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쌀이 자라고 있고 사람들은 매일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먹는 그 밥이 성경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그 밥이 생명이고 하늘의 선물이며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을론에서 황금빛 벼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옆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며 저는 기억하려 합니다. 만나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답이 사실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먹는 밥그릇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가끔 연구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을 때 한국식으로 쌀밥을 짓습니다. 간단한 전기밥솥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뜨면서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감사와 경외감, 그리고 하늘을 향한 깊은 의존감. 저는 이제 압니다. 만나는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확신에 차서 만나는 타마리스크 수액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하늘이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매일의 양식은 감사해야 할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어쩌면 지금도 한국인의 밥상 위에서 김을 피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